자, 심화이론 과정 32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76페이지예요. 자, 276페이지는 예제가 들어있죠. 지난 시험에 출제된 계산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봅시다. 부동산 투자 시 기업번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자, 그럼 기업번은 자, 타인 자본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니번 타인 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 자, 니번은 타인 자본을 50% 활용한 경우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은, 자,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는 겁니까? 이제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다만 타인 자본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을 때 자기자본 수익률을, 그리고 타인 자본을 50% 활용했을 때 자기자본 수익률 두 가지를 구하라.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저희들이 계산에 대비해서 자,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공식 하나 우리 비법으로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총차 타자였죠. 자, 차, 타, 자,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총차를 탈 때는 누구랑 같이 탑니까? 자기랑 같이 탄다. 이는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는 공식이다. 그래서 매너가 있어야 되죠. 먼저 들어서 차문 열고 들어오면 차문 닫는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타는 뭡니까? 타인자본 비율이죠. LTV 나오면 그건 타인자본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같이 공식을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 타자입니다. 타자는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부채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자, 부채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같이 이해해 놓자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서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박스 봅시다. 첫 번째, 기간 초 부동산 가격은 10억 원입니다. 이때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10억이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1년간 순 영업소득이 연 3천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 연 2%. 자, 이처럼 가격 상승률이 연 2%가 있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예제는 가격 상승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가격 상승이 있다는 이야기. 이때는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1년 후 부동산을 처분한다. 대출 조건 이자율 연 4%입니다. 대출 기간 1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총 자본 수익률 이것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이분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다 그랬죠. 있다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되겠죠. 부동산은 항상 3단계로 이루어진다. 자, 취득, 그리고 운용, 처분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운용에 관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소득 이득이었지요. 소득 이득. 그리고 처분에 관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자본 이득이다라는 것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는 이제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없었어요. 따라서 자본 이득이 없는 경우고, 그리고 이 예제는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연 2%다. 자본이득이 있는 거죠. 지금 자본이득, 이 자체가 연 몇 프로입니까? 2%다. 이게 주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 자본이득에 대한, 자, 수익률이 연 2%죠? 여기에다가 소득이득에 대한 수익률, 여기까지 더해 줘야지 결국 총 자본 수익이 되는 것이다. 즉 종합수익이 되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소득 이득률, 즉 운용의 과정만 고렸을 때 총 자본 수익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자, 이렇게 기하자 그랬죠? 총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다. 자, 총 자본은 뭘 답니까? 총 투자액이 되겠고, 총 투자액이 있을 때 수익은 뭘 고려했어요? 순 영업소득을 고려한다. 그럼 여기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10억이지요. 자, 총 투자액이 10억이 되겠고, 자, 1년간 순 영업소득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럼 10억에 대한 3천만 원이니까 결국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3%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3%다. 보시면 그래서 이제 운용의 과정을 통한 총자본수익, 즉 소득 이득률이 3%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운용의 과정을 통한 소득 이득률이 3%고,
예, 처분의 과정을 통한 자본 이득률이 2%니까 이 둘 합해준 5%가 어때? 결국은 총 자본 수익률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가격 상승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자본 이득 이분이 없기 때문에 어때? 예, 소득 이것만 고려해서 총 자본 수익 계산은 되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례에도 가격 상승 이런 게 없다라면 결국은 총 자본 수익 몇 프로가 되는 거야? 3% 되는 거죠. 그러나 가격 상승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총 자본 수익이 결국 얼마 됩니까? 5%가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는 경우에요. 자, 그럼 총 얼마입니까? 5%가 되겠지요. 총 5%. 자, 그리고 차입 이자율이에요. 차입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연 4%죠? 4%다는 겁니다. 타인 자본 비율인데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으니까 타인 자본 비율이 얼마입니까? 0이 되겠지요. 타인 자본 비율이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자기 자본 비율이 얼마 됩니까? 100이 되겠지요. 자, 차문 열고 닫는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어때? 나누어 준다.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이 값 계산하면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100분의 0이네요. 그러면 이 값 자체가 얼마 되니까 0이 되겠지요. 0은 어때? 곱하나 많았죠? 그럼 결국은 이 값 자체가 어때? 0이 돼버린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이 값이 0이니까 어때? 이 값을 곱해줘도 당연히 어때? 이 값은 0이 된다. 그럼 얼마 남습니까? 이제 0에다가 5 더해주니까 5% 되겠죠? 5%다라는 겁니다. 5%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았을 경우 이때는 결국 어때? 총 자본 수익률이나 자기 자본 수익이나 같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으니까 결국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죠? 그럼 전액 자기 자본이니까 결국 어때? 이게 총 자본이 되는 것이다. 왜?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으니까 총 자본은 결국 어때? 자기 자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총 자본 수익과 자기 자본 수익은 어때? 같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응용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이제 5%가 되겠네요. 다음 타인 자본을 50% 활용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총 얼마입니까? 5. 총 5죠? 차입 이자율 4%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타인 자본 비율이 얼마입니까? 50%가 되겠죠? 50%다. 그럼 자기 자본 비율도 얼마예요? 50%가 되겠다. 자, 보세요. 타인 자본 비율이 50%면 자기 자본 비율도 당연히 50%가 되겠지요. 그럼 자, 차문 열고 닫는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어때? 나누어 준다라는 거. 여기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항상 우리가 괄호 먼저 풀자 그랬어요. 5에서 4 빼주니까 얼마입니까? 1이 되겠지요. 더하기, 곱하기 뭘 먼저 합니까? 곱하기를 먼저 한다는 겁니다. 먼저 한데 여기서 50 약분하니까 1이 되겠죠? 그럼 1 곱하기 1이니까 당연히 1이지요. 여기에 5를 더해주니까 얼마 됩니까? 6%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타인 자본을 50% 활용했을 때 이때 자기 자본 수익은 얼마 됩니까? 6%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다 찾았어요.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았을 때 자기 자본 수익은 5%고 타인 자본을 50% 활용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은 어때? 6%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억번은 5%, 니은번 6%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죠? 기억번 5%, 니은번 6%다. 5%의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어요. 어때? 우리가 이제 총총차 타자. 근데 공식 다 외우셨죠? 이걸 통해서 자기 점수 계산하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다. 조금만 연습하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는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비법 잘 활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하실 게 가격 상승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격 상승이 없다면 총 자본 수익은 운용의 과정을 통한 순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어때? 총 투자에 대한 순 영업소 이 부분만 계산하면 되는데 가격 상승이 있다면 처분 시도 고려가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자본이득 2분도 반영이 돼야 되니까 결국 둘을 합한 게 총 자본 수익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조심을 좀 해보시고요. 다음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았다면 전액 어떻습니까? 전액 자기 자본만으로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전액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했으니까 자기 자본 이 자체가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총 자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총 자본 수익률이나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때? 같다. 왜? 총 자본 자체가 뭐가 됩니까? 타인 자본 철수했으니까 자기 자본이 되는 거지요. 따라서 총 자본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 같다.
앞으로 이렇게 응용이 되시면 계산할 필요 없이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전액 자기자만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타이자을 전혀 쓰지 않았죠? 따라서 이는 지렛대과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라는 겁니다. 하면 지금 타인점을 활용한다면 이는 지렛대과를 기대한 사례가 되겠죠. 그런데 본 예제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자본 수익률 그리고 차입 이자를 비교를 해보자는 이야기야. 총 자본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5%였죠? 5%다. 그리고 차입 이자율이 얼마였습니까? 4%였죠? 4%다. 그럼 총 자본 수익이 차입이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타인자본 50%를 활용했다. 그리고 타인자본을 활용하다 보면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보다 더 커지게 된다. 그래서 5%보다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얼마 됩니까? 6%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총 자본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보다 더 크다라면 타인 자본을 활용할 경우 자기 자본 수익률은 총 자본보다 더 커지죠. 이게 바로 뭡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다. 참 정의 지렛대 효과를 설명하는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되시면 여름에 응용력 향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풀어드렸고요.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1절 부동산 투자와 투기다. 이분 설명 다 드렸습니다. 다음 여름 교재 27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77페이지 보시면 2절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다. 소개했죠?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위험이 따른 이것은 위험의 대가로서 수익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제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 교재 2절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챕터는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분은 우리가 먼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보세요. 내가 A라는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임대업을 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총 10억입니다. 10억을 들여서 A라는 임대업을 취득해서 임대업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임대업을 하다 보면 1년 동안 2억 원의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기대되는 수익 2억 이걸 얻고 쓰더라도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이때 2억 이 자체는 기대된다 뿐이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기대했던 수익이 2억이죠. 이 자체가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결국 위험이라는 것은 이처럼 기대했던 수익 이 자체가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뭐라 합니까? 위험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위험은 뭐 때문에 발생합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위험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산, 표준 편차다. 자, 이때 제가 이 기호를 적어드렸어요. 이 기호는 어떻게 씁니까? 시그마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이 되겠고 여기에 제곱근을 취해주면 이 자체가 없어지죠. 이게 이제 시그마가 되는 것이다. 시그마 되죠. 이게 표준 편차다. 그래서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 그리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제가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분산 표준편차 이 값들이 왜 위험을 측정하는 수단이 될 것인가 이런 걸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분은 생략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냥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분산 표준 편차가 있다 생각하시고 결국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뭘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분산이나 표준 편차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위험은 크다는 뜻이고 이 값이 작을수록 위험은 작다. 이런 의미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하튼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분산
분산, 표준 편차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표준 편차를 많이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소개했는데 이제 277페이지를 보세요. 1번 챕터 부동산 투의 위험이다 나와 있죠. 여기는 별표 4개 해놓으시고 4개 해놓으시고 양고래 1번 위험의 의의다. 이분이 저희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래 2번입니다. 그럼 부동산 투에도 여러 가지 위험들이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에도 여러 가지 위험들이 따르고 있다. 위험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상 위험이다. 그럼 사업상 위험은 우리 다른 말로 경영 위험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부동산 사업 자체로부터 연유하는 수익성은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임대한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봤죠. 임대 이 자체가 뭡니까? 사업이지요.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사업 자체로부터 연유하는 수익성 위험을 사업상 위험 또는 경영 위험이란다 생각하시고, 자, 이 같은 사업상 위험에도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고, 다음은 운영 위험이다. 그리고 위치적 위험이다. 이제 세 가지가 있다. 여기에 용어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 이야기예요. 이 같은 A라는 임대용사를 취득해서 내가 1년 동안 임대업을 하고자 한다는 거야. 그럼 나 나름대로 내가 이제 임대업을 하고 있을 때 시장의 수요 공성을 예측을 해보겠지요. 그렇지만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내 예상과 달라지더란 이야기예요. 이처럼 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이 수요 공성이 내 예상과 달라지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때? 기대했던 수익 2억 이 자체가 달성되지 아니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해서 우리가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항상 이런 시장 나오면 시장이 뭡니까? 수요 공급을 떠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의 수요 공성이 변하더라. 그래서 내기든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시장 위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가 이제 A란 부도취돼서 임대업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 이때 나 나름대로 영업 경비가 얼마나 소요될 건지 예상을 해보겠죠. 그렇지만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예상보다 영업 경비가 많이 들더란 이야기예요. 이래서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더라. 이는 운영에 관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같은 거 우리가 운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운영 위험이다. 자, 다음은 내가 A라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임대를 합니다. 한데 느닷없이 A라는 부동산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섭니다. 이래서 임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지요. 이처럼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섰다는 이야기는 그럴 때 환경이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환경이 변했다. 이처럼 환경이 변하면 자, A라는 임대용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상대적 위치가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겠지요. 이 같은 걸 우리가 뭐랍니까? 위치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참 여기 개념은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시장의 수요 공급성이 내 이상과 달라지다네. 그래서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더라. 이걸 시장 위험이란다. 다음 예상보다 역경비가 많이 들더란 이야기예요. 이래서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게 운영 위험이 되겠지요. 다음 환경이 변해서 대상자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하더란 이야기예요. 이래서 기대된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더라. 이게 위치적 위험이다 생각하시고, 여튼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모두 모아서 우리가 사업상 위험이다, 경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용어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금융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금융적 위험이다. 위험은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타인 자본을 활용할 경우란 이야기예요. 그럼 타인 자본을 활용하다 보면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지만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더라. 즉 채무 불이익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해서 우리가 금융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적 위험은 언제 발생합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때다. 자, 반면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원금 상환 이자 지불 필요 없겠죠?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았을 때는 금융적 위험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금융적 위험은 언제 발생합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할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어때? 예, 금융적 위험도 어때?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타인잡을 쓰면 쓸수록 그에 따라서 얻게 되는 우리 지렛대, 즉 레버리지 효과도 어때?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금융적 위험은 어때? 커지지만 예, 그에 따라서 지렛대 효과도 어때? 예,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 여기서는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세 번째로 법률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법률적 위험 줄여서 법적 위험이다 표현한데, 법률적 위험은 법적인 환경이 변하더란 이야기예요. 지금 법적인 환경이 변하다. 근데 법적 환경에도 여러 가지 있겠죠.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제도, 규제 등을 들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부의 부동산 관련한 정책이 변하더란 이야기예요. 다음, 자, 토지 이용에 따른 규제가 변하더란 이야기예요. 이래서 내 기대했던 수익이 어때?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법적 환경이 변해서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수가 있다. 이걸 가서 우리가 법률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법률적 위험이다. 다음 네 번째로 자, 이자율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때 이자율 위험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이자율이 변한다는 이야기야. 시장 이자율이 변하더라. 그럼 시장 이자율이 변함에 따라서 내 기대된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수가 있더라. 이 같은 걸 이자율 위험이란다 생각하시고, 다음 다섯 번째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현금으로 전환하는 게 쉽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렵죠? 여기에서 연유되는 게 바로 이제 유동성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가 이런 사례 해봅시다. 내가 이 같은 A란 임대용 부동산을 어때? 취득을 했어요. 취득해서 내가 어때? 자, 했겠죠? 그리고 어때? 취득했던 임대부산을 처분하고자 한다는 이야기. 그럼 처분할 때, 어때? 자, 팔더라도 시장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받고 팔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장 가치는 공정한 시장에서 형성되는 아주 객관적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든지 시장 가치 주고 살 수 있다냐? 나는 그럼 시장 가치 받고 팔 수 있어야겠죠. 만약에 시장 가치가 10억이라면 누구든지 10억 주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10억 받고 팔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안 팔리더란 이야기예요. 안 팔리기 때 9억에 팔아버렸습니다. 9억에 팔아서 결국은 시장 가치에 대해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뭐 때문에 안 팔리니까 유동성이 낮기 때문이지요. 그럼 시장 가치에 손실이 발생하더라. 이래서 기대했던 수익이 어때?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흔히 유동성 위험을 우리가 어때? 시장 가치에 손실 가능성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지요. 그래서 현금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여기서 연유되는 게 바로 유동성 위험이다. 또한 유동성이면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인플레이션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는 흔히 우리가 구매력 위험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줄여서 인플레였죠? 한마디 표현 물가 상승이죠. 인플레가 심하면 심할수록 물가 상승하니까 이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어떻습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겠죠? 그럼 화폐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서 다른 중 일정하다 할지라도 나의 실질 소득이 어때?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실소득이 감소할수록 구매력이 어때? 저하된다. 결국은 인플레 물가 상승이죠. 자, 이로 인해서 구매력이 어때? 떨어진다는 이야기. 구매력이 저하된다. 자, 이 같은 위험을 우리가 인플레이엄, 구매력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다만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에는 인플레 해지가 가능하지요. 그래서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다는 걸 같이 알아두시고, 여기서는 인플레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린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더라. 그렇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정도 정리하시면 크게 문제를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도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른다 했습니다. 자, 제목만 한번 더 살펴봅시다. 먼저 사업상 위험 또는 경영 위험이 있었죠. 여기도 세 가지 했었어요. 자,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업상 위험. 다음 금융적 위험.
법률적 위험, 다음 이자율 위험, 다음 유동성 위험, 인플레 위험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이런 게 무슨 위험이다. 용어 정리만 잘 하시면 어때?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277페이지 양관의 2번. 자, 위험의 종류다. 여기에 소개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뭐 교재 밑줄 그어진 부분 읽어보셔도 충분할 내용이다 생각이 됩니다. 읽어보시 바라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교재 자, 27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79페이지는 2번 챕터 부동산 투의 수익이다 소개되고 있죠. 옆에다가는 별표 7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7개 해놓으시고 우리가 간단히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A 투자안이 있어요. A 투자는 자, 이제 10억. 그래서 임대부산을 취득하는 겁니다. 2억에 수익이 기대되는 겁니다. B 투자는 있어요. B 투자는 20억 들여서 임대부산 취득합니다. 3억의 수익이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기대된 수익은 A 투자는 2억이고 B 투자는 3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대 수익이 높기 때문에 B 투자는 반드시 좋은 투자이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지요. 자, 보세요. A 투자는 10억 가지고 2억의 수익이 기대된다. 그럼 율로 따지면 어때요? 다른 종목 무시한다면 20% 되겠죠? 자, B 투자는 20억 가지고 3억의 수익이 기대된다. 그럼 율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15%가 되겠죠? 15%. 그럼 자, 기대된 수익률로 따져보자는 따지니까 오히려 어떻습니까? A 투자는 어때? 기대된 수익이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된 수익이 크다 그래서 수익이 많다서 반드시 좋은 투자이다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의사결정 냈든 수익으로 판단합니까? 수익률로 판단합니까? 수익률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부동산 투자에 따른 수익률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되는 건 세 가지지요. 세 가지다. 이 세 가지 하나씩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자, 말해봅시다. 기대되는 자, 수익의 비율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A라는 임대업 취득에서 임대업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튼 A라는 투자 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자, 수익의 비율이다 할 수 있겠지요. 자, 따서 기대 수익률은 어땠지? 우리가 기대되는 수익의 비율이니까 흔히 어때? 예상 수익률이다라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럼 기대 수익률은 어떨 것인가? 여기 보세요. A라는 투자 안이 있다는 이야기. A라는 투자 안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입이 있고 예상되는 지출 비용이 있다는 얘기. 지금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 을 통해서 계산으로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기대 수익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예상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럼 기대 수익률은 예상된 수익과 지출을 통해서 계산을 할 때는 미리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알아보세요. 자, 내가 A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하는데 20% 수익률이 기대된다. 미리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 사전적 수익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계산을 통해서 구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수익률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배우겠지만 그럼 여하튼 기대 수익률은 자, A라는 개별 투자안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보세요. 미래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그럼 불확실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경제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현 상태로 있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경제 상황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어때? A라는 이 투자의 수익도 어때?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발생할 확률이 있다는 확률. 자, 여기에 예상 수익률을 어떻습니까? 곱해 준다는 겁니다. 예상 수익률 곱해주고 모두 더해서 개별전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분도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경제가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현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 이때 각각의 예상 수익이겠죠? 그럼 발생할 확률에다가 예상 수익을 곱하고요. 또 확률에다 예상 수익 곱하고 확률에다 예상 수익을 곱해준다는 이야기야. 그럼 곱해서 나온 값들이 있겠죠? 이 값들을 모두 더하면
예, 결국 개별턴의 기대수익을 구할 수 있다. 결국 개별턴의 기대수익은 발생 확률로 가중평균한 수익률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구체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 듣는 것으로 만족해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 기호를 적어드렸어요. 이 기호. 이 기호죠. 자, 이 기호도 우리가 어떻게 것인가? 시그마 이렇게 읽습니다. 시그마. 그럼 조금 전에 저희들이 자, 이 기호도 어떻게 읽었습니까? 시그마 이렇게 쓰죠. 사실 같은 시그마예요. 다만 이건 어때? 대문자고 이건 소문자고 이 차이. 그렇지만 의미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문자 시그마가 있죠. 그럼 대문자 시그마 이건 어때? 모두 더한다는 얘기. 모두 더한다. 모두 더한다. 썸 모두 더한다. 이런 썸 탄다 이게 아니라 모두 더한다. 썸 이런 의미가 되겠고 다음 소문자 시그마는 뭐합니까? 이제 표준변자 위험을 의미하는 값이다. 그래서 의미 차이는 굉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대문자 시그마죠? 이거 뭡니까? 모두 더한다. 그래서 발생할 확률의 예상 수익률 곱해주고 이 곱한값을 모두 더해서 개별턴의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여튼 기대 수익이라는 것은 예상된 수익과 지출을 통해서 계산으로 구할 수 있는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구 수익률이다. 요구 수익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시다.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자, 요구하는 수익의 비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가 요구합니까? 당연히 투자자가 요구하겠지요. 그럼 투자자는 어떻습니까?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험을 고려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최소한의 수익률이 있다. 이만큼으로 요구하게 된다. 그럼 쉽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내가 A라는 임대부동산 투자에서 나는 최소한 15%가 있어야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몇 프로를 요구합니까? 15%를 요구하겠죠? 이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근데 보세요. 나는 최소한 15%가 있어야 투자하겠다. 어때? 자, 15%가 요구 수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15% 쓴다. 그래서 최소한의 수익률이 되겠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수익률이 만약에 보세요. 15%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투자 계산을 했어요. 안 하겠죠? 최소한 이만큼은 있어야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구 수익은 이처럼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우리 시험은 여기도 말 바꾼 겁니다. 최대한 수익률이다. 잘못된 표현이죠.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반드시 이만큼 있어야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것은 반드시 이만큼 있어야 필수 수익률이다 할 수 있겠죠. 또한 내가 A라는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에 나는 최소한 얼마 있어야 투자하겠다. 나이처럼 최소한 15%가 있어야 투자하겠다.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자, 여기 또 이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A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가 있어야 A에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미리 알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도 이제 사전적 수익률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반면 여기 보세요. 동일한 A라는 투자 아니할지라도 투자자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은 같을까요? 다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 씨는 나는 최소한 A라는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15% 있으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최 씨는 나는 최소한 20% 있어야 투자하겠다. 이처럼 동일한 투자할지라도 투자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은 다를 수가 있더라서 요구 수익률은 아주 주관적인 수익률이 되는 것이다. 자, 하나하나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요구 수익률은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이다. 자, 투자에 의한 최소한의 수익률이지요. 그리고 동일한 투자 아니할지라도 투자 주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주관적인 수익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하튼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먼저 무위험률이 있습니다. 무위험률이 있어요. 무위험률 여기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더해 주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자, 위험 할증률 더해 줍니까? 빼줍니까? 더해 주는 거예요.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을 더해 준다. 그리고 여기에 예상되는 인플레에 대한 보상률 자, 이 부분까지 반영해서 어떤 요구 수익률이 결정이 된다. 이 부분까지 반영해서 요구 수익률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가서 학자에 따라서는 위험 조정률이다 또는 위험 조정
할인율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위험 조정률이다. 이거 뭡니까? 위험으로 조정한 수익률이다. 그 이야기죠. 그럼 위험으로 조정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위험을 고려했다. 그러니까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이 바로 뭡니까? 요구 수익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 마시고 혹시나 지문에 위험 조정 할인율 이 표현 나오면 또는 위험 조정률 이 표현이 나면 위험으로 조정한 수익률이다. 그래서 위험으로 조정했다. 결국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이다. 뭡니까? 요구 수익률이다. 바로 이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 아시겠죠? 그래서 지문에 위험 조정률 또는 위험 조정 할인이 나면 우리 바로 뭘 떠올리자? 요구 수익률 이걸 떠올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보세요. 무위험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위험률은 뭘 이야기합니까? 위험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위험이 전혀 없었을 때 수익률이다는 겁니다. 그럼 자, 위험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 무슨 뜻이에요? 장래 기대된 수익률이 확실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장래 기대된 수익률이 확실한 경우 수익률은 위험이 전혀 없죠? 예, 전혀 없죠. 그래서 무위험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무위험률 가장 대표가 바로 뭡니까? 정기금 금리죠. 사실 여러분들이 정기금 가입한다 생각을 했어요. 그럼 가입할 당시에 자, 만기가 되면 3% 이자에서 이자 주겠다는 거지요. 서로 약속합니다. 그럼 만기가 되면 나라의 경제 여건이 좋든 안 좋든 은행에 수익 많든 적든 관계없이 3%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3%대 확실하다는 이야기예요. 확실하. 참 장래 기대된 수익률이 확실한 경우에 수익률이다. 그럼 확실하니까 위험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없다. 이걸 우리가 무위험률이 한다. 그럼 위험률의 대표인 얘는 뭡니까? 정기금 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참 위험이 전혀 없음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자는 이자 줄 것인가? 바로 이제 시간에 대한 대가, 시간에 대한 보상에서 화폐의 순수한 시간 가치는 대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위험 할증률이라는 게 있어요. 위험 할증은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 되겠지요. 이분은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다. 자, 그래서 보세요. 무위험률 여기는 위험과는 하등의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무위험률은 위험과 하등의 관련도 오로지 뭐에 대한 겁니까? 시간에 대한 대가 보상이에요. 반면 위험 할증률은 위험과 관련되겠죠. 위험에 대한 대가 보상이 되겠다서 잘 구분하세요. 무위험률은 오로지 뭐에 대한 겁니까? 시간. 그리고 위험에 대한 대가는 뭡니까? 위험 할증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자들은 이처럼 예상되는 인플레에서도 보상을 받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상된 인플레 이 부분을 요구 수준에 반영을 하고자 한다. 이걸 발견한 학자 이름을 따서 우리가 피셔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미국의 어빙 피셔라는 경제학자가 있었죠. 이 사람은 인플레 자체도 인플레 자체도 금리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발각자를 따서 피셔 효과를 한다 생각하시고 인플레 이 부분을 요구 수준에 반영을 하고자 한다. 이게 피셔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봅시다. 다른 조건은 일정합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인데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투자자 때 요구 수준은 상승한다. 할 수 있겠죠. 왜? 더해준 개념이니까. 이게 최근에 2차례 나왔어요. 무위험률의 상승은 자 요구 수준은 어때?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다른 조건이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위험 할증률이 상승합니다. 그럼 위험 할증률이 상승할수록 더해주니까 당연히 요구 수준은 어때?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위험 할증률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위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 이 증가는 위험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상을 더 받고자 하는 거죠. 그럼 위험에 대한 보상이 바로 뭡니까? 자, 위험 할증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 증가할수록 위험에 대한 보상을 더 받고자 한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보상, 위험 대가, 위험 할증률에서 위험이 증가할수록 위험 할증률이 어때? 커지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위험 할증률이 커질수록 자, 위험 할증률이 커질수록 더해지는 개념이니까 당연히 투자자의 어때?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된다. 아쉽게 이 생각하세요. 위험이 크면서 그러면서 투자자한테 더 많은 걸 요구하겠죠. 그래서 위험이 클수록 투자자는 더 많은 걸 요구한다. 그래서 요구 수익은 어때?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럼 우리가 이내 보니까 이처럼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자의 요구 수익은 어때? 상승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위험과 요구 수익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비례 관계에 있다. 이 사실 알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자의 요구는 상승한다. 수익이 클수록
투자자는 더 많은 걸 요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위험과 요구순 사이는 어떤 관계?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죠. 자, 이를 가려서 우리 흔히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위험 수익의 상쇄에서 위험 수익의 상쇄하는 것은 결국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비례 관계다. 반비례가 아니에요. 위험과 수익과 관계는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 크면서 그래서 요구수는 상승한다. 즉 위험과 요구수 사이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럴 때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다른 조건이 다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인플레가 예상보다 심할 거란 이야기야. 그 인플레가 심하면 심할수록 인플레 보상 더 많이 받고자겠죠. 따라서 투자자 때 요구수는 상승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처럼 투자자 요구수는 어떻게 됩니까? 무위험율에 위험 할증률 더해주고 인플레 보상까지 반영해서 결정이 된다. 결국 요구수에는 시가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위험에 대한 대가도 어때? 반영이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때 우리 또 이런 생각합시다. 이제 물가가 안정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물가가 안정적이면 인플레는 보상할 필요 있어요? 없죠? 따라서 이때는 요것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의 합으로서 요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 그럼 이 자체가 결국은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위험 조정 할인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구순위를 설명을 다 드렸어요. 다른데 이 요구순위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구순위는 먼저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이지요. 자, 투자에 이르지 않은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동일한 투자 아니할지도 투자마다 요구수는 다를 수 있다. 아주 주관적인 수익률이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 요구수는 시가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위험에 대한 대가도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위험률이 상승할수록 투자자의 요구수는 상승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위험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위험 할증이 상승하겠죠. 이러면서 투자자의 요구수는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위험과 투자자의 요구순 사이는 어떤 관계?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위험수의 상쇄 관계란다. 자,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계실 그 어떤 내용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순을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실현 수익률이라고 해서 이건 말 그대로 또 봅시다. 실현 수익률은 실현된 수익의 비율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실현이 됐다는 얘기 뭡니까? 실제로 달성되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현 수익률 우리가 실제 수익률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적세 실제로 달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입니까? 이루어진 후입니까? 그렇죠.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는 사후적 수익률이고 또한 역사적 수익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투자수의 종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기대 수익률, 그리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중에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수익률은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기대 수익률, 그리고 요구 수익률이다. 이 두 가지는 투자 이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실현 수익률은 어때?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알 수 있는 그 같은 사후적 수익률이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튼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사전적 수익률은 두 가지죠. 뭡니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다. 다만 이도 차이가 기대 수익률은 어때? 객관적 수익률이고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이와 같은 A라는 임대용 부동산이 있어요. 여기에 투자를 할지 말지 의사결정을 내려보자는 이야기예요. 투자할지 말지 의사결정을 내려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인데 이 시점에서 A라는 부동산에 투자할지 말지 의사결정을 내려보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따라서 이 의사결정은 이 시점에서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뭡니까?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두 가지는 알 수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 수익률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의사결정 내려서는 뭘 비교하는 겁니까? 바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어때? 비교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의사결정 내리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기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 비교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아직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현 수익률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의사결정 내리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요구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 비교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왜? 실현 수익률은 아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 내리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알 수 있는 건 사전적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럼 우리 알 수 있게 이런 생각합시다. 내가 A라는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난 최소한 15%가 있어야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때 15%는 기대 수익률일까요? 요구 수익률일까요? 그렇죠. 15%는 뭐가 됩니까?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나는 최소한 15% 있어야 투자하겠다는 얘기. 15%도 주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죠. 그럼 몇 프로를 요구하는 겁니까? 15%를 요구하잖아요. 이게 요구 수익률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니까 요구 수익률 15%예요. 15%인데, 자, A라는 이 투자 안에 예상된 수입이 있고 지출이죠? 계산을 통해서 구해보니까 20%가 기대가 되더라서 기대 수익률은 20%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이때 보세요. 나는 최소한 15%가 있어야 투자인데 계산하니까 20%가 기대돼요. 너무너무 좋겠죠? 따라서 이때는 어때? 투자 안으로서 채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투자 안으로 채택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투자 안으로 채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채택이니까 당연히 이러면서 A라는 부동산의 수요는 증가하겠지요. 수요가 증가한다. 그럼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자, 어떤 생각합니까? 수요만 증가했죠. 시장은 수요가 더 많죠? 초과 수요다. 초과 수요. 이래서 자, 가격, 즉 시장 가치는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상승한다. 그럼 이처럼 가격, 즉 시장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기대 수익률은 얻을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야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가격이 상승할수록 나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야 되겠지요. 그럼 과거에는 10억 주고 살 수 있는 걸 이제 어때? 15억 주고 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이처럼 내가 더 많은 가격제로 사야 되기 때문에 기대된 수익률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겠지요. 낮아진다라는 것은 기대 수익률은 점차 하락하게 될 것이다. 지금 기대 수익률은 점차 하락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아진 선에서 어때?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요구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15%죠? 그럼 기대 수익률이 20%에서 어때? 15% 하락해서 같아진 선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이야기예요. 자, 의사결정을 내려온 이 시점에서 뭘 비교하는 겁니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한다.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이 중에 변하는 건 뭡니까? 기대 수익률이죠. 기대 수익률이 변한다는 이야기야. 기대 수익률이 변해서 결국 이 기대 수익률이 변해서 결국 요구 수익률과 어때? 같아지면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럼 자 보세요. 기대 수익률이 높다면 당연히 어때?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겠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과 같아지면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지문을 푸는데도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사실 우리 시험에도 한번 출제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어때? 이 과정을 다 생각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관계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려보겠는데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중에 변하는 건 뭡니까? 기대 수익률이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더 높다면 기대 수익률이 점차 하락해서 요구 수익률과 같아진 선에서 어때? 균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높다면 기대 수익률이 변하겠죠? 기대 수익률이 점차로 해서 요구 수익률과 같아진 선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또 이제 일어납시다.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변하면 나는 최소한 15%가 있어야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5% 있어야 투자, 15%를 요구하겠죠? 그렇지만 계산하니까 이제 10%다는 이야기예요. 10%. 그럼 밑에는 어때? 기대 수익률이 요소가 더 낮잖아요. 나는 최소한 15%가 있어야 투자하겠다. 그렇지만 10%밖에 기대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투자로 기각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각이 되면 자, A라는 부동산의 수요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겠죠? 자,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그럼 잡으세요. 시장에서 자, 수요만 감소했어요. 그럼 시장의 수요만 감소하니까 오히려 뭐가 없습니까? 공급이 많죠? 초과 공급이다. 이래서 가격, 즉 시장 가치는 어떻습니까? 초공급이니까 하락하겠죠? 자, 보세요. 수요만 감소해요. 그럼 수요만 줄으니까 시장 뭐가 많아요? 공급이 더 많죠? 그럼 초공급이니까 당연히 가격, 시장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가격을 하면 내 입장에서 자, A라는 이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더 싸게 살 수 있죠. 그럼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대된 수익률은 오히려 높아지게 된다. 자, 이래서 기대 수익률은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대 수익이 점차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기대 수익률이 점차 상승해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수익이 같은 선에서 역시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기대 수익률과 요구수익 관계에서 변하는 건 뭡니까? 기대 수익률이다. 그래서 기대 수익이 변해서 결국은 요구수익과 같아지는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기대 수익이 더 낮다면 자, 기대 수익에서 요구수익과 같아서 기대 수익은 점차 상승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구수익 같아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여러분들이 종합해 봅시다. 자, 기대 수익률과 요구수익 관계에서 변하는 건 뭡니까? 기대 수익률이다. 그래서 기대 수익이 더 높다면 기대 수익은 점차 하락해서 요구수익과 같은 선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고, 기대 수익이 더 낮다면 기대 수익은 점차 상승해서 요구수익과 같아진 수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기대 수익이 변한다 그랬어요. 그럼 기대 수익이 더 높다면 점차 하락해서 요구수익과 같은 균형을 이루고, 기대는 낮다면 점차 상승해서 요구수익과 같아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의사결정 기준을 내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대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 뭘 비교합니까? 요구수익을 비교한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익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타당성이 있다. 타당성 채택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사실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익보다 크다는 이야기에서 타당성 채택이 됐을 때는 초과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기대 수익률과 요구수익이 같아진 균형 상태에서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당연히 투자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익보다 크거나 같다면 타당성이 있다, 채택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요구수익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름 교재 간단히 살펴드립니다. 자, 279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자, 279페이지 보시면 자, 2번 챕터 부동산 투자의 수익이다. 옆에다가 별표 7개 자 말씀드렸죠. 양월 1번 자, 투자 수익 종류 크게 세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편과로 1번의 기대 수익률, 편과로 2번의 요구 수익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편과 3번 실현 수익률 2분 설명을 다 드렸어요. 교재는 제가 기본 이론에서 밑줄 그어드린 부분이 있죠.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양거래 2번입니다. 양거래 2번은 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한다. 이때는 뭘 하려고 합니까? 바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비교를 하겠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다면, 즉 요구 수익이 충족이 된다면 타당성이 있다. 채택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교재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를 보세요. 281페이지는 보충학습이다. 소개되고 있죠? 보충학습. 이분 간단히 살펴드립니다. 이제 투자자의 유형에도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있어요. 회피형 또는 위험, 혐오형 투자자가 있다. 이 외에도 위험 선호형 또는 위험 추구형이다 할 수 있겠죠. 위험 중립형 즉 유형들이 있으면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위험 회피형 투자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 회피형 투자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A 투자안 있고 B 투자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의사결정을 내려보자. 사실 A라는 하나의 투자 안 돼서는 우리가 기대 수익률과 요구사 관계를 고려해서 의사를 내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A와 B처럼 여러 투자안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선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처럼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할 수가 있더라. 위험은 표준 편차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A2안의 기대 수익률 위험을 구해봤어요. 그럼 A2안의 기대 수익률은 10%고요. 위험 표준 편차는 2%더란 이야기예요. 자, B2안의 기대 수익률 10%입니다. 표준 편차는 3%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때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결국 우리는 A와 B 중 하나를 선택하고자 한다. 뭘 선택할까? 자, 보세요. A와 B 중 하나를 선택, 오로지 뭐뭐 고려합니까? 기대 수익률과 위험, 이 두 가지만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고려해서 하나를 선택해보자. 그럼 자, 이 사례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네요. 그런데 위험이 차이가 있죠? 그럼 자, 보세요. 우리 이해했죠? 표준 편차는 위험을 측정한 값이다. 이 값이 적을수록 위험은 적다는 이야기고, 이 값이 클수록 위험은 크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럼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어때? 이제 더 적은 위험을 부담하는 A를 어때? 선택을 하고자 한다.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모두가 A 선택하시겠죠. 참 기대 수익률이 동일했을 때 위험이 적은 투자를 선택하는 투자자의 유형이 바로 뭡니까? 우리들 위험 회피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은 아참 우리가 실수로 쓴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위험 회피형이다. 위험 혐오형이다. 그래서 위험이 있는 투자는 회피 꺼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험이 있는 투자는 투자하지 않겠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위험이 있어. A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는 것은 자, 위험이 있는 투자는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라 위험이 있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적은 투자는 투자하겠다. 이와 같은 유형이다. 그래서 위험이 있는 투자는 투자 않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동일했을 때 위험이 적은 투자를 선택하겠다. 이와 같은 투자자 유형이 바로 위험 회피형이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위험 회피형은 이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겠다. 또한 피할 수 없는 위험은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자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A와 B 중에 우리 모두 A를 선택했죠? 당연히 우리 모두는 뭡니까? 위험 회피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투자를 해서 다른 특별한 가정에 되면 투자자의 유형은 뭡니까? 바로 위험 회피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280페이지 보충학습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투자자 유형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튼 투자에서 다른 특별한 가정이 없으면 투자 유형은 뭐가 되는 겁니까? 위험 회피형이다.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들이 위험 회피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